네,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울산은 되게 굉장히 나대기 곳입니다. 저희 큰 아버님이 30년 이상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도 울산도 뭐 아주 가깝기도 합니다만 아주 자주 오고 지리도 굉장히 저 잘 아는 편입니다. 여러 곳을 많이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생각했던 것이 수십 년 전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 전체 어느 도시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던 울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가. 그건 또 사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가 싶은 생각들,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18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한국보다 1.5배 이상 인구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 독일 수도 베를린이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5천만 명 중에 서울이 1천만 명이니까 독일 8천만 명 중에 수도인 베를린은 인구가 얼마일까? 저는 뭐 당연히 1천만 명 넘을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3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이 뮌헨입니다. 독일 제2의 수도입니다. 150만 명이 삽니다. 인구 8천만 명의 나라에 제2의 도시 인구가 150만 명인 겁니다. 독일은 곳곳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각 도시마다 모여서 살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있는 좋은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들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지 못하는가? 왜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미처 차지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비정상을 극복하기는커녕 자꾸만 더 비정상적인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부산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미국의 아마존 제2본사를 만드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아마존사 시애틀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꽉 차서 제2본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미국의 굉장히 많은 주들이 그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좋은 조건들을 전부 다 내세우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아마존은 워싱턴 주니까 미국 서부거든요. 미국 동부에, 그러니까 대서양변에 있는 버지니아 주가 제2본사를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나서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지만 버지니아주 그 부근의 경제 부흥은 놀랄만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 버지니아주가 아마존을 유치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건 계약 관계라서 사실 이렇게 저 같은 외부인이
조목조목 이렇게 볼 수 있는 계약서를 제가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국공유지를 10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법인세를 10년 이상 면제해주고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가 있다면 버지니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특수 학과를 만들어서 그 인재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 없이 장학금을 주면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조건들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커다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지자체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적인 권한, 법적인 권한을 가질 때만이 우리나라는 균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했던 일들은 공기업, 공기관들을 지방에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 결국은 평일에는 근무하다가 주말 되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고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 권한, 법적인 권한들을 지방정부에다가 이양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정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곧 5월 초에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맨 먼저 해야 될 일,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우선 지금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법적인 권한, 재정 권한을 이양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꾸고 더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지방정부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해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으니만큼 제가 울산은 사실은 여러 번 왔습니다. 특히 유니스트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할 때였었는데요. 그때 제가 창업한 안랩이라는 중견기업,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의 지분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1,500억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 중에서 기부 액수 비교한 기사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부를 한 다음에 그 동그라미 재단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 그렇지만 국가에서 그 정책적인 방향이 틀려서 지원을 끊어버리는 연구가 있고요. 기업에서는 당장 시장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연구들이 있고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서 지원하지 않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만 골라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만들었던 동그라미 재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곳 유니스트에서는 저희가 8개 연구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최다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2차 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해수 전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동그라미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연구. 거기에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울산의 발전 방향, 공약들 이런 내용들 이제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씩 질문하시는데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장 기자 뵙겠습니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신 거, 설명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이낸셜 뉴스의 최수성 기자입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거대 정당인 그 여야에서 단체장을 번갈아 하면서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좀 해왔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유니스토도 유치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안 후보님이 보시기에 울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울산이 도시 자체로는 사실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인당 GDP도 굉장히 높고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지 못해서 점차 쇠퇴해가고 있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도시만이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즉 광역 경제권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인구가 500만 정도 최소 되어야 이제 그 자체 내로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로 선순환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울산만 가지고는 사실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울경 다 합하면 8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인프라가 그나마 투자가 잘 되어 있고 가장 확률이 높은,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부울경 광역경제권,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입니다. 지금 그것이 서로 보면은 울산과 부산과 경남이 지금은 따로따로 좀 떨어져 있는 경제 권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류라든지 인적인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그 교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남부 그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교통 인프라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 과제로 투자를 해서 만약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또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다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를 만들기가 어렵지 한 번 만들면 그건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쉽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권 그리고 법률적인 권한들을 이양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지방세와 중앙세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강 한 8대2 정도로 중앙이 8이고 지방세가 2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6대4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이제 지방에서 지역에서 정말로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방영매의 김종식 기자입니다. 지금 저 울산시가 말이죠. 동해 바다 쪽에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기술력이 아직 모자란다.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울산시는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모자랍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엔베웨, 그러니까 영어로는 ENVW인데요. 그 독일 발음으로 W는 외거든요. 그래서 엔베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독일이 전부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북부는 북해가 있습니다. 그 북해 아주 바다 깊숙이 가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그 풍속이 빠른 바람이 부는 그런 바다입니다. 거기에 대규모 해양 풍력 발전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독일 북부 함부르크 같은 그런 쪽에다가 전력을 많이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10년 이상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정말로 놀랄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그 본사를 가봤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 독일 남부에 보면은 슈투트가르트라는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위넨 바로 옆에 있는 주입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한국에 대한 조사를 끝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독일에 비해서는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리고 또 문제가 독일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겨울에 덜 춥습니다. 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어서 또는 철새 도래지가 있으면서 새똥이 거기 덮어가지고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당분간은 쳐다보고 있지 한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하는 회사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에서 동해 풍력 발전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을 모자라더라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개발하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아무리 동맹 관계라고 해도 외교 관계든 냉정하게 자기 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저는 지금은 그걸 실용화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험 단계. 지금 우리 정말 제가 보기에는 유니스트 정도의 수준을 가진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처음 유니스트 가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수준 높은 화학 기술진에다가 수준 높은 그런 설비들이 많은 줄 몰랐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가능성 많은 연구기관 내지 대학이 유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니스트의 과학자들을 잘 활용해서 우선은 실용화보다는 기술력을 축적하는 실험용으로 계속 그 시도를 하는 것, 저는 그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사포커스 김대석 기자입니다.
그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늘 강조하신 것이 국민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안 후보님과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그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발표문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단일화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그 제안문과 그리고 제가 언제입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또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발표한 제안문을 보시면 그대로 제 생각이 다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뒤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 그대로 투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국민 경선을 하면 저는 제가 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오히려 가짜 소문들만 퍼뜨리면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존재를 지운다고 할까요? 그건 사실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그거는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거기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분들, 국민들이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도 제 개인의 이 어떤 걸 얻으려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를 굽히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안 후보님의 그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들 60% 가까이가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정권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좀 누르시고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국민의힘이 무조건 그 백기를 들고 청하게 되면은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청하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여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완전히 이제 끝까지 대선 완주를 하실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리랑TV 김현승 기자입니다. 저희가 국제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재외국민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혹시 오늘부터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혹시 재외국민 투표 공약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도 거기 미국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 지금 샌디에고에 있는데요. 옛날에는 LA까지 가야 되고 투표소가 몇 개 없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순회하는 형식으로 가능하면 여러 곳에서 계신 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제외 공약도 사실은 저희들 이제 곧 발표할 그 공약집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초안은 다 완성돼 있고 더 늦지 않게 저희들이 이제 발표할 계획인데요. 거기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UBC 울산방송의 배대영 기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구입 해상풍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면서 지역에 조금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근데 울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우울경 메가시티 말고 울산만을 위한 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싶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사실은 저는 원전 산업입니다. 특히 SMR 쪽입니다. SMR은 아시겠지만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원전이거든요. 소형 모듈형 원전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거의 70여 개 선진국들이 지금 거기에 경쟁을 하고 있느냐면 그건 획기적으로 안전도를 낮추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고 확률이 없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의 사고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밀폐가 되고 차단이 되어서 절대로 방사능 유출이 안 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 아쉬운 것이 그거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2012년에 이미 스마트 원전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되기 직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객관적인 상황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에서 그리고 또 부울경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원전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새로운 스마트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도 있습니다만 지금 고리 1호기 해체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원전을 제대로 해체한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해체 산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그건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이제 아주 노후화된 원전들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셈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그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바이오 산업 쪽입니다. 바이오 산업 쪽은 현재 보면은 특히 뭐 유니스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기술력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요즘처럼 팬데믹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시장도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555 공약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즉, 전 세계 1위 과학 기술을 5개만 확보하면 삼성전자급의 회사 5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 그래서 555 공약인데 그 중에 2개가 바로 원전과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수소 산업입니다. 근데 수소가 아시다시피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뭐 브라운 수소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수소를 생산을 할 때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또 원전입니다. 원전이 전력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 에너지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즉 수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그 깨끗한 수소는 물을 원전에서 그 만든 전기로 전기 분해를 하면은 굉장히 깨끗한 수소를 값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소 산업에 여기가 울산이 특히 센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또 네 번째로는 꼭 여기는 울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카이라든지 또는 한화 스페이스 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미래 우주 항공 산업의 인프라들이 저쪽 창원 쪽하고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항공 우주 산업 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을 유니스트를 포함해서 울산들이 또 접목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지금 보면은 20년 주기설이라고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중화공업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철강 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980년대, 19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2000년, 201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제 한계에 부닥쳤으니까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0%로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번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앞으로 20년 동안 먹고 살 미래 먹거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부울경이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예. TV 교수님 이번에 좀 현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에 안부님의 대선 완주를 돕겠다고 주장한 배신자가 많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뭐 그럼 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문화일보 송유경 기자입니다. 방금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계속 단일화 책임을 자신이랑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놀랄만한 폭로를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라디오에서 말했거든요. 예, 터뜨리시죠? 예, 그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통합도 기사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혀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어떠한 정책자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오히려 전혀 연락을 못 받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말씀하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그 민주당에서 조만간 3일 이상 중대 선거구제 등의 정치 개혁안 발표를 하면서 상실 후보들에게 이제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런 거는 조건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180석 정도 가진 여당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게 왜 거래 대상입니까? 네, 더 이상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